방금 막 수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참이었다. 직원들의 환호성과 샴페인을 터뜨리는 소리가 복도를 희미하게 울렸지만 지훈의 공간은 절대적인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오직 완벽하게 정돈된 서류, 몇 장과 차갑게 식어가는 커피 한 잔만이 놓여 있었다. 성공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사무실의 최고급 오디오 시스템에서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쇼팽의 녹턴, 그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피아노 선율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을 감자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거실 풍경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의 하얀 손가락이 흑백의 건반 위를 우아하게 오가던 모습, 그리고 그 선율에 맞춰 부드럽게 미소 짓던 그녀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평화로운 기억은 이내 칠흑 같은 어둠과 날카로운 파열음으로 산산조각 났다.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경찰은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어린 지훈은 보았다. 찌그러진 차체 너머에서 비를 맞으며 차갑게 서 있던 한 남자 서태환의 충직한 개였던 그 비서의 얼굴을. 그리고 그는 알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음을. 어머니는 촉망받는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다. 그녀의 획기적인 신약 개발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을 시기하려고 탐냈던 서태환 당시만 해도 작은 제약회사의 사장이었던 그는 끈질기게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어머니는 그의 야심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간파하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 거절의 대가는 죽음이었다. 서태환은 어머니의 연구 자료를 훔쳐 태산바이오를 설립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제약그룹으로 키워냈다. 피 묻은 성공이었다. 쇼팽의 녹턴이 끝나자 지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와 그 곁에 수줍게 서 있는 어린 자신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이제 곧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 약속은 피로 새겨진 맹세였다. 그는 컴퓨터의 보안 폴더를 열었다. 지난 15년간 그가 피와 땀으로 모아온 서태환과 태산바이오에 대한 모든 비리 자료가 담겨 있었다. 불법 임상시험 정계 로비 비자금 조성. 서태환이 쌓아 올린 제국은 부패의 토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서태환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는 있어도 그가 어머니에게 가했던 것과 똑같은 절망과 고통을 느끼게 할 수는 없었다. 지훈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한 여자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서유라 서태환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끼는 존재, 그의 외동딸이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그녀의 맑은 눈동자는 아비의 더러운 욕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녀는 가장 완벽한 복수의 도구였다. 서태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 그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 그것이 지훈이 계획한 복수의 마지막 장이었다. 그는 서유라의 연주회 일정을 확인했다. 바로 다음 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독주회였다. 지훈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묶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모든 시나리오를 그렸다. 우연을 가장한 첫 만남 계산된 친절과 매력,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달콤한 거짓말들. 그는 그녀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파괴자가 될 터였다. 이것은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이것은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무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조차 두렵지 않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그의 차가운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나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유라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작곡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산책하는 공원, 심지어는 사소한 습관까지도. 그는 그녀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녀의 세계는 견고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성벽에는 분명히 틈이 존재했다. 바로 예술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라는 틈이었다. 서태환은 딸을 극진히 아꼈지만 그의 사랑은 소유욕과 통제의 다른 이름이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는 아름다운 인형이길 바랐다. 그녀의 모든 일정은 비서실을 통해 관리되었고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 또한 서태환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했다. 유라는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었다. 지우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 생각이었다. 그는 유라에게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이해와 자유를 선물할 것이었다. 물론 그것은 모두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다. 지우는 옷장으로 걸어가 다음 주 연주회에 입고 갈 옷을 골랐다. 그의 옷장은 마치 군대의 무기고처럼 완벽한 질서와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들이 각을 맞춰 걸려 있었고 넥타이와 커프스 버튼은 색상과 디자인에 따라 분류되어 있었다. 그는 그날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의상을 신중하게 선택했다.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예술을 사랑하는 성공한 젊은 사업가의 이미지. 그것이 서유라에게 보여줄 그의 첫 인상이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잘생긴 외모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부드러운 미소, 지적인 눈빛. 이 모든 것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법을 훈련했다. 분노와 증오는 가장 깊은 곳에 숨기고 오직 필요할 때만 계산된 감정을 꺼내 보였다. 이제 그 가면을 쓰고 운명의 무대로 나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박 실장 다음 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서유라 피아니스트. 독주회 가장 좋은 좌석으로 2장 예매해. 그리고 연주회 날 저녁 강남에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 전체를 예약하도록.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지훈의 주변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있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훈은 다시 창가로 다가섰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들 중 하나가 바로 태산바이오의 본사 건물이었다. 서태환이 어머니의 피눈물 위에 세운 탐욕의 탑. 그는 저 탑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절망하는 서태환의 모습을 지켜볼 것이다. 서유라 그녀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여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녀의 순수함이 더럽혀지고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지훈의 복수는 비로소 완성될 터였다. 그는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이것은 전쟁이었고 전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어머니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그에게 괜찮다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안식은 복수가 끝난 후에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복수의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나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소와 똑같이 일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해외 투자 펀드를 검토하고 기업 분석 보고서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의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력은 넥서스 캐피탈을 업계 최고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직원들은 그의 완벽주의와 카리스마에 경외감을 느꼈지만 누구도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복수심을 짐작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유라와의 만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백 번이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녀가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나올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건넬지,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든 것은 완벽해야 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다. 그는 연극 배우가 자신의 역할을 연구하듯 서유라를 사랑하는 남자라는 배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습했다. 연주회 전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5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서태환에 대한 증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기묘한 흥분감까지. 그는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머리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마침내 약속의 날이 밝았다. 지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의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겼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그가 의도했던 그대로 부드러움과 지성을 겸비한 완벽한 신사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운 빛이 숨겨져 있었다. 예술의 전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서유라가 연주할 곡들을 들었다. 리스트, 쇼팽, 라흐마니노프. 모두 격정적이고 섬세한 감성을 요구하는 곡들이었다. 그는 그녀의 연주 스타일을 미리 분석해 두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완벽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과 억압된 감정이 묻어나온다는 평이 많았다. 그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 그녀의 영혼에 다가갈 생각이었다. 연주회장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이 모두 모인 듯한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다.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의 자리는 무대와 가장 가까운 VIP석 정확히는 서유라의 손가락 움직임과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워두었다. 그 자리는 원래 다른 사람의 것이었지만 그는 막대한 돈을 써서 그 자리를 사들였다. 드디어 공연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그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유라가 천사처럼 등장했다. 객석에서 감탄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와 가녀린 목선 칠흑 같은 긴 머리카락.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기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 순수한 존재를 자신의 손으로 망가뜨려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곧 감정을 다잡았다. 이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서유라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공연장 전체는 순식간에 그녀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세계에 압도당했다. 첫 곡은 리스트의 파가니니 대연습곡 3번 라 캠파넬라. 종소리를 형상화한 현란하고도 섬세한 기교가 요구되는 곡이었다. 그녀의 연주는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슬픔이 들렸다. 마치 맑고 투명한 유리잔에 금이가 있는 듯한 위태로운 아름다움이었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격정적인 연주 속에서도 공허함을 담고 있는 깊은 눈동자.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연주에 쏟아붓고 있었지만 그것은 환희의 열정이 아니라 절망적인 탈출구처럼 보였다. 아비가 만들어 놓은 화려한 새장에서 벗어나려는 날갯짓. 그러나 결코 날아오를 수는 없는 새의 처절한 몸부림. 지우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1부의 마지막 곡인 쇼팽의 스케르초 2번이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아르페지오와 강렬한 화음 속에서 유라의 감정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지막 건반이 울리고 그 여운이 공연장에 길게 퍼져나갔을 때 객석에서는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지우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무대 위에 가녀린 인물을 조용히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도 감탄도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분석하는 포식자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인터미션 시간이 되자 유라는 잠시 무대 뒤로 퇴장했고 지우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향했다. 그는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피해 한적한 발코니로 나갔다. 밤 공기가 상쾌했다. 잠시 후 예상대로 서태환 회장이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대기실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딸의 성공적인 연주를 축하하기 위해 온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 대신 만족스러운 사업가의 표정이 걸려 있었다. 지우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서태환은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훌륭했다, 유라야. 오늘 온 정계 인사들이 모두 내 칭찬을 하더구나. 태산바이오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그의 말에는 딸의 재능에 대한 순수한 기쁨보다는 그것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유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실망감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런 평가가 아니었다. 2부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까지 모두 마무리되었다. 관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공연장 밖에서는 리셉션이 준비되고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조금 늑장을 부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셉션장으로 향하거나 주차장으로 빠져나갔을 때 그는 계산된 동선을 따라 움직였다. 예상대로 유라는 답답한 리셉션장을 피해 한적한 비상구 근처 복도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지우는 마치 다른 출구를 찾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유라는 인기척에 놀라 살짝 몸을 떨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먼저 말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차분한 중저음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 부드러운 인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인함이 느껴지는 얼굴,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잠시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닙니다. 이쪽은 막다른 길이에요. 주 출입구는 저쪽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마치 방금 알아차렸다는 듯이 말했다. 혹시 서유라 피아니스트 아니십니까? 오늘 연주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상투적인 칭찬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듯한 눈빛 때문에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유라는 늘 듣는 칭찬에 의례적으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좋게 들어주셨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특히 쇼팽 스케르초 2번의 프레스토콘, 푸오코 부분은 압권이었습니다. 많은 연주자들이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중해 감정선을 놓치기 쉬운데 오늘 연주에서는 마치 쇼팽의 영혼이 겪었을 고뇌와 환희가 동시에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 미묘한 균형을 잡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유라의 눈이 동그래졌다. 자신의 연주에 대해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감상을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웠다거나 훌륭했다는 식의 피상적인 칭찬을 할 뿐이었다. 이 남자는 달랐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음악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지우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좋은 음악은 잠시나마 현실의 무게를 잊게 해주니까요.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오늘 밤 당신의 연주가 저에게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뜨거워서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였다. 유라야,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서태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신데 제 딸에게 함부로 말을 거시는 겁니까?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접근하는 침입자를 보는 듯 했다. 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서태환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따님의 연주에 깊은 감동을 받아 잠시 신뢰를 무릅쓰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서태환도 더 이상 무례하게 굴 명분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강지훈 어느 회사 소속이지?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작은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태산 바이오에 비하면 이름도 없는 곳이지요. 그는 자신을 한껏 낮춤으로써 서태환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했다. 오만한 자일수록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법이다. 서태환은 잠시 지훈을 뜯어보다가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 판단했는지 이내 관심을 껐다. 그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말했다. 이만 가자. 널 기다리는 분들이 많다. 유라는 아버지의 힘에 못 이겨 끌려가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강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한 아쉬움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유라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는 미끼를 던졌고 서유라는 그것을 물었다. 서태환의 경계심은 오히려 촉매제가 될 것이다. 억압이 심할수록 자유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공연장을 빠져나왔다. 밤 공기가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다. 차에 올라타자 박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었다. 대표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까? 지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대답했다. 그래, 예상보다 더 순조로웠어. 아마 며칠 안에 연락이 올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서재의 비밀 공간에 보관해 두었던 바이올린 케이스를 꺼냈다. 그가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에도 재능이 있었다. 그는 케이스를 열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활을 들어 서투르게 현을 그었다. 끼익거리는 소음과 함께 형편없는 소리가 서재를 채웠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고 어머니가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해 주시던 바흐의 샤콘느를 떠올렸다.
어머니의 따뜻한 천 부드러운 머리카락 냄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했던 미소. 그는 오늘 밤 자신이 저지른 기만적인 행동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순수한 예술을 그는 복수의 도구로 이용했다. 그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이 쿡쿡 쑤시는 듯한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활을 잡았다. 서툰 바이올린 소리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것은 죽은 어머니를 향한 그의 슬픈 독백이자 스스로를 다잡는 냉혹한 다짐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서유라의 세상은 온통 강지훈이라는 남자로 가득 찼다. 그의 깊은 눈빛,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을 꿰뚫어 보던 통찰력.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강렬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순수한 호기심과 설렘을 느꼈다. 아버지가 정해준 갑갑한 틀 안에서 늘 수동적으로 살아왔던 그녀에게 그와의 짧은 만남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살짝 열어준 것과 같았다. 며칠 동안 그녀는 강지훈이 다시 연락해 주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그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없었던 일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생애 처음으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심했다. 작은 투자 회사를 운영한다는 그의 말을 단서로 빚어 몰래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강지훈 대표 투자회사라는 몇 개의 키워드만으로 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녀는 마침내 넥서스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찾아냈다. 업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신흥 강자. 결코 그가 말한 작은 회사가 아니었다. 기사에 실린 그의 사진은 연주회 날 봤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냉철하고 지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진이었지만 유라의 눈에는 그날 밤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겹쳐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회사 대표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서유라입니다. 그날 연주회에서 만나 뵈어 반가웠습니다. 지극히 사무적이고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답장은 의외로 빨리 왔다. 기억합니다, 서유라 씨. 다시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유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어진 그의 메시지는 그녀의 심장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음악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요.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첫 데이트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삼청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한옥 갤러리 카페. 지우는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주회 날의 딱딱한 정장 대신 그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의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특유의 기품은 그대로였다. 그는 유라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그녀의 음악 세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연주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작곡가로서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질문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피아노를 가문의 격을 높이는 장식품 정도로 여겼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서 회장 딸의 고상한 취미 생활로만 생각했다. 유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곡을 쓰고 싶다는 소망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싶다는 작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대화를 갈망해왔는지를 깨달았다. 지우는 시종일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유라 씨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능을 가졌어요. 그 재능을 연주에만 가둬두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지우는 그녀를 화려한 사교계가 아닌 그녀가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작은 소극장에서 연극을 보고 인적이 드문 수목원을 산책했으며 때로는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 이름 없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다. 유라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아버지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그녀는 비로소 온전한 서유라, 자신으로 숨 쉴 수 있었다. 지우는 완벽한 연인이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먼저 배려했고 그녀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알아차렸다. 그는 유라가 좋아하는 반고흐의 그림을 보기 위해 미술관 전체를 빌리기도 했고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을 기억했다가 세상에 하나뿐인 오르고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계산된 모든 행동들은 유라의 마음을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그에게 빠져들었다. 관계의 전환점이 된 것은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였다. 그날 유라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다. 해외 유명 음악학교에 교수 초빙 제안을 받았지만 서태환은 단칼에 거절했다. 내 자리는 여기 내 옆이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깊은 상처를 받은 유라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지훈에게로 향했다. 그의 오피스텔 앞에서 비를 맞으며 넋놓고 서 있는 그녀를 발견한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그는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젖은 머리를 말려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유라는 결국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 흐느끼며 토로했다. 지우는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유라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널 지켜줄게. 그의 위로는 강력한 마법과도 같았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그 순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빗소리만이 가득한 공간 속에서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복수를 위해 던진 사랑의 화살은 마침내 관역의 심장에 명중했다. 그 밤 이후 유라는 완전히 그의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지훈을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미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종종 외박을 하며 그와의 시간을 보냈다. 서태환은 딸의 대담한 반항에 분노했지만 넥서스 캐피탈의 대표라는 강지훈의 배경이 예전처럼 함부로 내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훈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유라는 그에게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태였고 종종 회사 기밀에 가까운 아버지의 이야기도 서슴없이 털어놓았다. 지훈은 그 정보들을 차곡차곡 수집하며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유라와 함께 있을 때 그는 종종 자신이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그녀의 순수한 웃음을 볼 때 자신의 음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녀의 반짝이는 눈을 볼 때 그의 가슴 한쪽이 저릿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잠든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볼 때면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지독한 죄책감이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저 괴물의 딸로 태어났을 뿐 어느 날 밤 유라가
그의 품에 안겨 잠든 사이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마치 그를 꾸짖는 것 같았다. 아들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옳은 것이냐? 그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심이라는 불길은 여전히 그의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불길 위로 서유라라는 여리고 순수한 존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냉혹한 사냥꾼이었다. 그러나 사냥꾼은 지금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는지도 몰랐다. 서유라를 향한 그의 감정은 더 이상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치명적인 독이. 서태환 회장은 자신의 제국태산 바이오의 꼭대기층에 있는 집무실에서 통유리창 너머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크리스털 잔 안에서는 최고급 위스키가 황금빛으로 일렁겼다. 모든 것을 손에 쥔 군주의 자리였지만 그의 심기는 최근 들어 몹시 불편했다. 원인은 단 하나, 강지훈이라는 젊은 남자 때문이었다. 딸 유라는 변했다. 예전의 순종적이고 우울한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기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변화가 강지훈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처음에는 그저 돈과 배경을 보고 접근한 야심가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직접 지시해 받아본 강지훈의 뒷조사 보고서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지훈은 완벽 그 자체였다. 명문대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 그리고 귀국 후 단 몇 년 만에 넥서스 캐피탈을 업계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능력까지. 사생활 또한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외에는 어떤 약점도 추문도 발견되지 않았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서태환은 평생을 속고 속이는 비정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완벽하다는 것은 무언가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윤 실장, 지금 바로 내 방으로 들어오게.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히 윤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20년 넘게 서태환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 온 충복이었다. 서태환은 보고서를 그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강지훈이라는 놈에 대해 다시 조사해. 이번에는 서류 따위가 아니라 놈의 과거를 직접 파고들어. 어린 시절 이웃 초등학교 동창 뭐든 좋아. 뭔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는 법이야. 그걸 찾아내. 윤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보고서를 챙겨 방을 나섰다. 그의 눈빛은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냥개처럼 냉혹하게 빛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유라와 함께 한가로운 주말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위해 직접 파스타를 만들고 있었다. 주방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음악 소리, 맛있는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미소. 유라는 자신이 꿈꿔왔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소파에 편안하게 기댄 채 와인을 마시며 지훈의 뒷모습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근 아버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약 프로젝트에 대한 스트레스를 무심코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RT3라는 신약의 임상시험을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 연구팀장인 김 박사님이 얼마 전에 집으로 찾아와서 안전성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막무가내셔. 그녀의 말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함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파스타를 접시에 옮겨 담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RT3. 그게 어떤 약인데? 유라는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대답했다. 치매 치료제래. 성공만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면서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라고 하시더라. 그래서인지 연구원들을 너무 닥달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그녀는 순수한 걱정에서 한 말이었지만 그 정보는 지훈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날 밤 유라를 집에 바래다 주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은 즉시 박 실장을 호출했다. 그는 유라에게서 얻은 정보를 전달했다. 태산바이오의 치매 치료제 신약 RT3. 그리고 연구팀장은 김 박사. 이 프로젝트의 임상시험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관련 자료를 샅샅이 뒤져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고. 박 실장은 지훈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놀라운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들고 왔다. 그는 태산바이오의 전직 연구원 중 한 명을 거액의 돈으로 매수하여 내부 자료를 빼내는데 성공했다. 자료에 따르면 알티사린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에게 심각한 신경계 부작용을 일으켰다. 하지만 서태환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식약처 승인을 받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 약이 시판된다면 끔찍한 의료 재앙이 벌어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서태환의 숨통을 조일 확실한 카드를 손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이나 로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된 비윤리적인 범죄. 그는 이 카드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릴 생각이었다. 서태환이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며 축배를 드는 바로 그 순간에 한편 윤 실장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강지훈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세탁된 것처럼 깨끗했다. 그가 살았던 동네를 찾아가 수소문해봤지만 대부분의 이웃들은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다. 겨우 찾아낸 몇몇 사람들도 그저 조용하고 공부 잘하던 착한 학생으로만 기억할 뿐이었다. 윤 실장은 수학 없이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그의 부모님이 당했던 교통사고 기록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아주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살았던 한 노파와의 대화에서였다. 그 집 아들 아주 똑똑하고 야무졌지. 근데 엄마가 죽고 나서 눈빛이 아주 무섭게 변했어. 장례식장에서 웬 높은 양반 멱살을 잡고 우리 엄마 살려내 라고 소리치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하네. 노파는 그 높은 양반이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윤 실장은 이 작은 단서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그는 수십 년 전의 신문기사와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 당시 장례식에 참석했던 인물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명단 속에서 마침내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태산 제약 대표 서태환. 순간 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서태환에게 달려가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보고했다. 회장님, 강지훈의 어머니는 20년 전 태산제약의 신약개발팀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장례식장에서 회장님께 달려들었던 아이가 바로 강지훈입니다. 보고를 듣는 서태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까맣게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의 연구 자료를 훔쳤다며 비난하던 여자,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증오에 찬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어린아이의 얼굴을. 서태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놈이 그 애였단 말인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지훈의 완벽한 이력, 의도적인 접근, 그리고 유라를 향한 그의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복수극이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감히 자신의 딸을 이용해 복수를 하려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당장 그놈을 내 앞으로 끌고 와. 그러나 윤 실장은 침착하게 그를 말렸다. 회장님, 아직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역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놈은 이미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했을 겁니다. 서태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분노를 사겼다. 윤 실장의 말이 맞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에 힘없는 꼬마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적수가 되어 돌아왔다. 서태환은 다시 자리에 앉아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의심과 경계를 넘어 사례로 번뜩이고 있었다. 좋다. 그럼 놈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놈의 숨통을 끊어주겠다. 그의 집무실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폭풍전야.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며 더욱 위험하고 치열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지훈의 정체를 알게 된 서태환은 즉시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뱀처럼 교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다정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유라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유라야, 강 대표도 함께 초대하거라. 네가 만나는 사람이니 아비로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구나.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인자해서 유라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동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저녁 식사는 서태환의 평창동 대저택에서 열렸다. 거대한 대리석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식탁을 감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태환은 시종일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강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살폈다. 지훈 역시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가면을 쓴 채 팽팽하게 맞섰다. 식사가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서태환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어올리며 지훈에게 말했다. 강 대표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먼. 부모님 없이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오르다니 참으로 대단해.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지훈의 근본 없는 배경을 비꼬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내가 강 대표의 재능을 높이 사서 말인데 우리 태산바이오로 들어오는 건 어떤가. 해외 전략기획본부장 자리 정도면 충분한 대우가 될 걸세. 내 사위가 될 사람인데 작은 투자회사 대표로 썩히기엔 아깝지 않은가.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모욕이었다. 그는 유라 앞에서 지훈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했다. 지훈이 입을 열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격이 터져 나왔다. 바로 유라였다. 그녀는 들고 있던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아버지의 말에 순종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보이는 반항이었다. 서태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의 곁에 섰다. 지훈 씨는 아버지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지훈 씨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고요. 아버지께서 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시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는 지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가요, 지훈 씨. 여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경악과 분노로 굳어진 서태환을 뒤로 한 채 지훈의 손을 이끌고 단호하게 저택을 빠져나왔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의 어깨는 여전히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차를 몰았다. 잠시 후 유라가 먼저 침묵을 깼다. 미안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무례한 분인 줄은 몰랐어요. 지훈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그에 대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우는 신호대기에 차를 세우고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유라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괜찮아, 유라야. 난 상처받지 않았어.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그렇게 용기를 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어.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지독한 죄책감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은 그의 거짓된 복수심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그녀의 아비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겁한 짓인가. 그는 오늘 밤 유라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죄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다.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태환은 지독한 패배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평생 자신의 통제 아래 있던 딸이 고작 몇 달 만난 남자 때문에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강지훈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윤 실장의 조언대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그는 복수심과 조바심에 더욱 이성을 잃고 RT3 프로젝트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신약을 성공시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강지훈을 짓밟을 힘을 키워야 했다. 한편 서태환과의 정면 충돌 이후 위기감을 느낀 지훈은 복수 계획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박 실장에게 15년 전 사고의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바로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수였다. 박 실장은 지훈이 구축해놓은 정보망과 자금력을 총동원하여 신분을 바꾸고 지방에 숨어 살고 있던 운전수 김영철의 소재를 마침내 찾아냈다. 지훈은 한밤중에 박 실장과 함께 김영철이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지훈의 등장에 김영철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다. 그는 지난 15년간 죄책감과 불안감 속에서 폐인처럼 살아왔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의 동화방과 함께 녹음기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이 돈을 받고 평생 숨어 살든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삶을 살든지. 김영철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눈앞에 서태환과 윤 실장의 무서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동시에 15년 전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젊은 여자의 모습과 그 앞에서 절규하던 어린아이의 모습도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가 나기 며칠 전 윤 실장이 자신을 찾아와 거액의 돈을 주며 단순한 접촉 사고를 위장해 특정 차량에 겁을 주라고 지시했다는 것. 하지만 예상보다 충격이 컸고 브레이크 고장을 위장하기 위해 미리 손을 써두었던 차량은 그대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지시의 배후에는 서태환 회장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김영철은 윤 실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둔 테이프를 증거로 내밀었다. 만약을 대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둔 마지막 보험이었다. 녹음 테이프에는 서태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사고를 지시하는 윤 실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실패는 용납 못해. 서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그 여자가 가진 연구자료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돼. 모든 진실이 담긴 녹음 테이프를 손에 쥔 순간 지훈의 온몸에서는 참을 수 없는 전율이 흘렀다. 15년간 그를 올가매던 의심과 분노의 사슬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것으로 끝낼 수 있었다. 서태환을 파멸시킬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환희인 동시에 길고 길었던 고통의 끝을 알리는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복수의 칼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남은 것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것뿐이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강지훈은 복수의 칼날을 언제 휘두를지
가장 효과적인 시점을 가늠하고 있었다. 그는 서태환이 알티세렘 신약의 성공을 확신하고 대중 앞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추락은 가장 높은 곳에서 시작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니까. 그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유라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러나 완벽하게 쌓아 올린 탑에도 미세한 균열은 생기기 마련이다. 그 균열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사소한 계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잠시 급한 업무 전화를 받기 위해 서재에 들어가 있었고 유라는 그의 오피스텔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얼마 전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에 거실 책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띈 것은 셰익스피어 전집 가장 안쪽에 꽂혀 있던 낡고 빛바랜 나무 상자였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열어보았다. 안에는 그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중년 여성의 낡은 사진이었다. 지훈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는 온화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인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스크랩된 낡은 신문 기사 조각들이 있었다. 유명 생명공학 연구원 빗길 교통사고로 비극적 사망. 15년 전의 날짜가 찍힌 기사였다. 유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녀는 다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태산제약이라는 옛 회사 로고가 박힌 낡은 사원증이었다. 그리고 그 사원증에 있는 사진은 방금 보았던 바로 그 여인의 얼굴이었다. 순간 유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강지훈의 어머니. 그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옛 회사 태산제약의 직원이었던 걸까? 그리고 왜 그는 단 한 번도 이 사실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녀는 복수나 음모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져 올 뿐이었다. 마침 통화를 마친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나무 상자를 들고 창백하게 굳어있는 유라의 모습을 보고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라야, 그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잠겨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들어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이분, 지훈 씨 어머니 맞죠?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보다는 순수한 혼란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은 초고속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픈 거짓말을 해야만 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비통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짓 시나리오를 꺼내놓았다. 맞아, 우리 어머니야.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 태산제약의 연구원이었던 것도 사실이야. 너에게 말하지 않았던 건 이 일이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이자 아픔이었기 때문이야. 이 어두운 과거로 너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목소리는 진심처럼 애절하게 떨렸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오랫동안 품어왔다고 고백했다. 어머니가 중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고 그 연구를 노리던 경쟁 세력에 의해 희생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었어.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그래서 난 힘을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어.
언젠가 내 손으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태산 바이오 근처를 맴돌았던 것도 사실이야. 아버지의 회사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의심 때문에. 그러다 널 만난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널 처음 본 순간 모든 걸 잊었어. 복수심도 의심도. 그냥 서유라라는 사람 자체에게 끌렸어. 그래서 더더욱 말할 수 없었어. 내 어두운 목적 때문에 너에게 접근했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 널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의 거짓말은 너무나 완벽했다.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자신을 복수기가 아닌 사랑 때문에 과거의 아픔을 묻으려 했던 비극적인 남자로 둔갑시켰다. 그는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오히려 그녀의 동정심과 사랑을 자극하는 무기로 활용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진실되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결국 유라는 그의 거짓말에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아파했을지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자신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꼭 껴안았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있잖아요. 내가 지훈 씨 곁에서 힘이 되어줄게요. 위기는 일단 넘어갔다. 지훈은 자신을 위로하는 유라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욱 무거운 바위가 짓누르는 듯 했다. 그녀의 순수한 위로와 사랑이 그의 거짓된 영혼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너무 멀리 와버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유라는 지훈을 더욱 애틋하게 대했고 그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의 슬픔은 이해했지만 그의 완벽했던 모습 뒤에 그토록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어딘지 모르게 불안했다. 마치 아름다운 가면 뒤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처럼 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유라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이전보다 더 다정하고 완벽한 연인이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다.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죄책감,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진실과 거짓의 위태로운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강지훈에 대한 유라의 믿음은 그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과거 이야기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서태환은 딸의 마음에 심어진 작은 의심의 씨앗에 물을 주고 그것을 거대한 불신의 나무로 키울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네트워크를 24시간 감시하며 그의 실수를 기다렸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서태환은 강지훈이 자신의 회사 내부에 첩자를 심어두었음을 짐작하고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리는 덫을 놓았다. 그는 RT3 신약의 식약처 최종 승인이 임박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성대한 비공개 파티를 열 것이라는 가짜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 이 정보는 정확히 박 실장이 매수해둔 연구원을 통해 강지훈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복수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판단한 지훈과 박 실장은 마지막 작전을 준비했다. 박 실장은 승리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해외에 있는 또 다른 팀원에게 암호화된 이메일로 최종 계획을 전달했다. RT3 런칭 파티에서 서태환의 모든 비리를 폭로 돌아가신 대표님,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한다. 접근점으로서의 SYR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SYR,
그것은 명백히 서유라의 이니셜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암호화 시스템은 국가급 감시망을 동원한 서태환의 함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메시지는 그대로 서태환의 손에 들어갔다. 서태환은 차갑게 웃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는 딸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아무것도 모르는 유라는 오랜만에 자신을 찾는 아버지의 부름에 작은 기대를 품고 그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가 아니라 얼음처럼 차갑고 비정한 기업가의 얼굴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출력된 이메일 한 장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읽어봐라. 네가 아비를 버리고 선택한 남자의 진심이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복수. 돌아가신 대표님 어머니, 그리고 가장 잔인한 단어, 접근점으로서의 SYR의 역할은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의 친절, 그의 다정함, 그의 슬픈 과거 이야기까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었다. 그와의 모든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미술관을 통째로 빌렸던 밤, 그녀를 위해 파스타를 만들어주던 그의 뒷모습 아픈 자신을 밤새 간호해주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사랑을 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이용당한 것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유라는 자신의 방 침대에서 눈을 떴다.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지독한 배신감이 온몸을 다시 덮쳐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겉옷 하나만 걸친 채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입으로 직접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들어야만 했다. 강주은의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듯 편안한 모습이었다. 유라의 헬쑥하고 광기 어린 모습을 본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유라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왜 이래? 그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려 하자 유라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아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이메일 복사본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게 뭐죠? 지훈 씨 설명해봐요. 내가 접근점인가요? 지훈은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확실한 자백이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모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유라야, 그건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널 만나고 모든 게 변했어. 난 정말로 널 사랑하게 됐어. 믿어줘, 제발.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의 모든 말은 이제 더러운 거짓말일 뿐이었다. 유라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사랑,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역겨운지 알아요. 당신은 내 인생을 전부 망가뜨렸어. 그녀의 차분함은 이내 격렬한 분노로 폭발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집어 던졌다. 책, 액자, 유리컵.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차라리 내가 미웠다고 말해. 내 아버지가 미워서 그의 딸인 나까지 증오했다고 말하라고. 그녀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지우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든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이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다. 그녀가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한참을 울부짖던 유라는 마침내 힘이 다했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지훈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이라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테니까.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의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훈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은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브러진 거실 한가운데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복수는 이제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승리감도 환희도 없었다. 오직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과 텅 빈 공허함만이 그를 지배했다.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파괴해버렸다. 그는 복수에는 성공했지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의 세계가 무너져 내린 그날 밤 서유라의 세계는 잿더미 위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모든 소통을 끊었다. 처음에는 지독한 배신감에 몸부림쳤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와 존경했던 아버지 두 사람 모두에게 철저히 기만당한 꼭두각시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분노는 강철 같은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꼭두각시로도 살지 않기로 맹세했다. 강지훈이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듯 아버지 서태환 역시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통제하고 기만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믿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일주일 후 유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방을 나섰다. 눈물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이성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회사 태산바이오 본사로 향했다.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서태환은 의심과 만족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강지훈에게 상처받은 딸이 마침내 현실을 깨닫고 자신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딸에게 명예 이사라는 직함을 주고 개인 사무실까지 내어주었다. 물론 아무런 실권도 없는 허울뿐인 자리였다. 하지만 유라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회사 내부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녀는 예술가 특유의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듯한 태도를 연기하며 직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회사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는 핑계로 과거 자료실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고 있는 것은 단 하나, 1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생명공학 연구원 강지훈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었다. 수많은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현수진 박사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주도했던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RT32의 초기 모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강지훈은 복수의 목표를 눈앞에 두고도 깊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유라가 떠난 후 그의 오피스텔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는 손에 쥔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예전과 같은 승리감이나 쾌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태환을 파멸시키는 자신의 모습이 유라를 기만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지독한 자기 혐오에 시달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복수는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순수한 정의 구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와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이기적인 파괴 행위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런 죄 없는 유라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단순히 서태환을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었다. 깊은 고뇌 끝에 그는 결심을 내렸다. 그는 박 실장을 불러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계획을 변경한다. 태산바이오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건 무의미해. 서태환과 윤 실장 그 두 사람의 범죄 행위만을 정확히 겨냥한다. 불법 임상시험과 데이터 조작, 그리고 15년 전 사건의 진실. 이 모든 것을 언론과 사법기관에 동시에 공개한다. 회사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죄 지은 자들만 심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목표다. 박 실장은 그의 변화에 놀랐지만 이내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지훈이 유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속죄의 방식이었다. 자신의 감정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음을, 그녀를 파괴하려던 것이 자신의 본심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같은 진실을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라는 회사 내부에서, 지훈은 외부에서 서태환이라는 거대한 성을 향해 조여 들어가고 있었다. 유라는 아버지 서재의 개인 서버에 접근할 방법을 찾기 위해 IT 부서 직원에게 순진한 얼굴로 접근했고, 지훈은 가장 신뢰도 높은 언론사의 탐사보도팀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증거 자료를 넘길 준비를 했다. 어느 늦은 밤 유라는 아버지의 사무실에 몰래 남아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현수진 박사의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막대한 자금이 윤 실장을 통해 제3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했다. 사고를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자금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사무실을 나올 때였다. 건물 밖 어둠 속에 잠긴 차 안에서 강지훈이 그 건물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유라의 흔적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싶어 무작정 차를 몰고 온 것이었다. 그때 회사 정문을 통해 나오는 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예전의 가녀리고 위태로운 모습이 아니었다. 굳게 담은 입술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그녀는 혼자서 무언가와 맞서 싸우고 있는 전사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지훈은 가슴을 애는 듯한 아픔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 나서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지키고 그녀의 길을 열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는 차에 시동을 걸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같은 달이 각자의 길 위에서 고독하게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말없이 비추고 있었다. 결전의 날은 태산바이오의 연례 주주총회일로 정해졌다. 서태환은 이 날을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RT3 신약의 최종 승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회사의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려 자신의 제국이 영원할 것임을 세상에 과시할 계획이었다. 행사장인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수많은 투자자들과 언론사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기는 기대와 흥분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강지훈은 행사장 가장 뒷자리에 어두운 구석에 서서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태환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마치 폭탄의 스위치처럼 느껴졌다. 그는 박 실장과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각 언론사와 검찰에 넘어간 상태였다. 이제 그가 신호를 보내면 이 모든 위선적인 축제는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할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유라는 무대 뒤에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는 마침내 윤 실장의 사무실에 있는 개인 금고에서 그가 서태환을 협박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15년 전의 원본 녹음 테이프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를 제 귀로 직접 확인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정의를 실행하는 심판자였다. 마침내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서태환이 의기양양하게 연단 위로 올라섰다. 그가 입을 열어 RT3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연설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박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이다. 그리고 약속된 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일제히 태산바이오의 불법 임상시험과 데이터 조작에 대한 폭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던 장내가 차에 혼란에 빠지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터져 나왔다. 대기실에 있던 서유라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온 것이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서태환은 딸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며 나직하게 속삭였다. 유라야, 지금 뭐 하는 개냐? 당장 내려오지 못해. 하지만 유라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마주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실패는 용납 못해. 서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이야. 그 여자가 가진 연구자료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돼.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윤 실장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이사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태환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시고 그는 괴물 같은 표정으로 딸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그의 절규는 행사장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기사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행사장 안으로 쇄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이어 굳은 표정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서태환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서태환 씨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태환의 제국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가면서도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며 발악했다. 이건 모하미야 강지훈 그놈 짓이야. 그리고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이 배은망덕한 것. 그의 저주 섞인 외침이 멀어져 갔다. 윤 실장 역시 다른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어 함께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혼돈에 휩싸인 무대 위 유라는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아버지를 심판했다. 그것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때 혼란스러운 군중 너머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행사장 가장 뒷자리에 서 있었다. 15년간 꿈꿔왔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도 슬픔도 아닌 복잡 미묘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선의 교차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아픔과 결의 그리고 지독한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다. 태산 바이오라는 거대한 탑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잔해 속에서 두 사람은 상처 입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이제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더욱 길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폭풍은 모든 것의 끝인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사건들로 시끄러웠고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태산 바이오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잿더미가 되어버린 폐허 위에서 상처 입은 자들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다. 서태환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의 제국이었던 태산 바이오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끝없는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의 칼바람을 맞고 있었다. 한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탐욕으로 쌓아올린 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지훈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넥서스 캐피탈은 태산 바이오 사태의 여파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지만 그는 그것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재산을 털어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불치병 연구를 지원하고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재단이었다. 파괴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짓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선행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대한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밤이 되면 그는 어김없이 유라의 환영에 시달렸다. 마지막 순간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그는 차마 그녀에게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자신은 그녀의 행복을 빌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한편 서유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진 태산 바이오의 청산 절차를 돕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한때 꿈 많은 피아니스트였던 그녀의 손은 이제 차가운 구조조정 서류와 해고 통지서들로 얼룩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자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욱 단단해져 갔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가 아니었다. 현실의 비정함과 인간의 추악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힘으로 바로 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태산 바이오의 비윤리적인 사업들을 모두 정리하고 오직 순수한 잠재력을 가진 신약 연구 부문만을 남겨 회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마침내 용기를 냈다. 그는 유라에게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우리가 처음 만났던 삼청동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셔도 이해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권을 그녀에게 넘겼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였다. 약속 당일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카페에 도착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기대를 버릴 수 없었다. 약속 시간이 지나고 10분이 흘렀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였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고 익숙한 실루엣이 안으로 들어섰다. 서유라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깊어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어떤 변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모든 것을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시작된 15년간의 증오, 그리고 그녀를 이용하기 위해 세웠던 치밀한 계획과 그 과정에서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진심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털어놓았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난 당신에게 괴물이었어. 유라는 그의 긴 고백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해서 속마음을 전혀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아요. 어쩌면 평생 당신이 내게 준 상처를 완전히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나는 진실을 알게 됐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내 두 발로 설 수 있게 됐어요.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것도 많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내게 준 것도 있는 셈이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우리가 알던 강지훈과 서유라는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너무 많이 변했으니까. 그녀의 말은 끝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렸다. 지우는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 내줘서 고마웠어. 잘 지내. 그가 돌아서서 몇 걸음 떼었을 때였다. 등 뒤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요? 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빛으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바라보는 사업가의 눈빛이었다. 태산바이오가 정상화되려면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해요. 과거를 청산하고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약을 만드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려면 당신 같은 윤리적인 투자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화해도 용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잿더미 위에서 모든 거짓과 위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두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이었다. 과거의 연인이 아닌 현재의 파트너로서. 지우는 그녀의 의도를 깨닫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주 작고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불확실하지만 진실된 희망의 미소였다. 그는 다시 그녀의 테이블로 걸어와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세상을 조용히 덮고 있었다.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려는 듯이. 그들의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잿더미 위로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넥서스 캐피탈의 대표실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며 서울의 심장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강지훈의 발 아래 놓인 보석들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그 어떤 감흥도 비치지 않았다. 그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15년 전 그날 밤의 혹독한 겨울에 멈춰 있었다.